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한서연의 폐부를 깊숙이 찔렀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위태롭게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위로 복잡한 생명 유지 장치들이 얽혀 있었고 모니터의 희미한 불빛만이 아버지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렸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술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그 액수는 한서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1억 원.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그녀에게 그 돈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꿈을 키워온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연 디자인은 업계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성공은 거대 포식자인 태화그룹의 눈에 띄었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태화그룹은 업계의 공룡이었다. 그들은 연 디자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탐냈고 집요하게 인수합병을 제안했다. 서연의 아버지가 완강히 거부하자 태화는 비열한 방식을 택했다. 그들은 연 디자인의 주요 거래처들을 압박해 계약을 파기시켰고 자재 공급망을 차단했으며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신용도를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한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가슴 속의 울분보다는 덜했다. 불과 몇 달 만에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사무실에서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과 절망뿐이었다. 태화그룹의 박 이사는 마지막 협상 자리에서 비웃음을 흘렸다.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 순순히 넘겼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지. 그녀는 병원 복도를 힘없이 걸어 나왔다.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또다시 광기 어린 진동을 울렸다. 장 사장. 사채업자였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손을 댔던 지옥의 문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었다. 이미 사무실과 집기, 심지어 살고 있던 작은 오피스텔의 보증금까지 모두 빼앗긴 상태였다. 병원 로비를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때렸다. 서연은 옷깃을 여몄지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막을 수는 없었다. 병원 입구 모퉁이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어제부터 그녀를 미행하던 자들이었다. 차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마치 사냥감을 몰듯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서연 씨, 우리도 더는 못 기다려. 장 사장님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전하래. 한 남자가 입에 문 이쑤시개를 툭 뱉으며 말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어떠한 온기도 없었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병원 외벽이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아버지 수술만 끝나면 어떻게든.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남자는 과장되게 웃었다. 시간? 돈 없는 사람한테 시간이 무슨 소용이야. 듣자 하니 아버님 병원비도 없다며? 우리가 아주 좋은 방법을 아는데. 남자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서연은 수치심과 공포로 온몸이 굳어버렸다. 다른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얌전히 따라와. 장 사장님이 운영하는 특별한 곳에 가면 내 빚 정도는 금방 갚을 수 있어. 그들이 말하는 특별한 곳이 어디인지 서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싫어. 이거 놔.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하지만 남자의 손은 쇠붙이처럼 그녀를 붙들었다. 바로 그때 날카로운 클렉슨 소리와 함께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덮쳤다. 검은색 세단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육중한 또 다른 검은색 세단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사채업자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주춤하는 사이 뒷좌석 문이 열렸다. 한서연 씨,
탓이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차 안에서 말했다. 그는 서연을 아는 듯 했지만 서연은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사채업자들이 당황한 기색을 했어 감추며 소리쳤다. 당신 뭐야?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 정장 차림의 남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장 사장에게 전해. 이분은 이제 김 변호사의 보호 아래 있다고. 당장 꺼지지 않으면 너희가 말하는 그 특별한 곳이 오늘부로 문을 닫게 될 거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사채업자들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분한 듯 혀를 차며 물러섰다. 젠장. 김 변호사? 어느 쪽 김 변호사야? 그들은 무어라 중얼거리더니 서둘러 자신들의 차에 올라타 사라졌다. 서연은 여전히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안 탑니까? 이것이 한서연 씨가 가진 유일한 기회일 텐데요. 그의 말에는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지옥에서 벗어났더니 또 다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차에 올랐다.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실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고 값비싼 가죽 냄새가 났다. 남자는 자신을 김 비서라고 소개했다. 그는 서연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서연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차는 한참을 달려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법률 사무소처럼 보였지만 일반적인 사무실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강 법률 사무소라는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지만 내부는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차갑고 미니멀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향하고 있었다. 김 비서는 서연을 가장 안쪽의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서연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한서연 씨, 시간이 없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그의 목소리 역시 김 비서처럼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서연 앞으로 밀었다. 한서연 씨의 모든 부채, 그리고 부친의 수술비 및 향후 치료비 전액, 이 모든 것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었다. 누가, 왜, 조건이 뭐죠? 변호사는 그제야 안경 너머로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메스처럼 차가웠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결혼입니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결혼이라고요? 누구와요? 제 의뢰인입니다. 이름은 김민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혼인신고서였다. 신랑의 이름란에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 외의 정보는 비어 있었다. 김민준 씨가 누군데요? 전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서연 씨는 그분과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요. 변호사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결정할 시간은 10분 드립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즉시 한서연 씨의 모든 채무는 변제되고 아버님이 계신 병원 원무과로 수술비 전액이 입금될 겁니다. 10분, 서연의 인생을 결정할 시간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거래였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인생을 돈과 맞바꾸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과 사채업자들의 더러운 손길만이 맴돌았다. 그녀에게는
이미 자존심이나 미래를 선택할 권리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서연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물었다. 나쁜 사람인가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분은 한서연 씨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것 하나는 보장할 수 있죠. 그 외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버지를 살려야 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쓰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한 획, 한 획, 자신의 이름을 팔아넘기는 서명을 완성했다. 한서연, 그녀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는 즉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처리됐습니다. 약속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짧은 통화를 마친 그는 서연에게 새로운 휴대폰과 카드키 하나를 건넸다. 이 시간부로 한서연 씨는 법적으로 김민준 씨의 아내입니다. 부친의 수술은 내일 아침 가장 빠른 시간으로 잡혔습니다. 사채업자 문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익히는 두 분이 함께 지낼 집입니다. 김 비서가 모셔다 드릴 겁니다. 남편 되실 분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김 비서를 따라 다시 차에 올랐다. 차는 서울의 야경을 가로질러 한강변의 최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로 향했다. 그녀는 방금 낯선 남자와 급히 결혼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를 만나러 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오늘 밤 완전히 다른 궤도로 접어들었다. 김 비서가 운전하는 차는 소리 없이 서울의 밤을 활공했다. 한서연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방금 서명한 혼인 신고서의 복사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김민준. 세 글자가 그녀의 망막에 낙인처럼 찍혔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저당 잡힌 이 남자의 얼굴조차 몰랐다. 차가 멈춘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 리버 팰리스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철저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차는 전용 엘리베이터 입구에 멈춰 섰다. 김 비서가 내리며 그녀의 문을 열어주었다. 이곳입니다.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골방을 전전할 신세였는데 이제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입성하고 있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카드키 없이는 작동하지 않았다. 김 비서가 카드를 대자 부드러운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최고층 버튼이 자동으로 눌렸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느껴지는 미세한 압력이 서연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딩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들 앞에는 현관이 아닌 거대한 거실이 펼쳐졌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인테리어는 극도로 미니멀했지만 사용된 자재 하나하나가 천문학적인 가격표를 달고 있음을 그녀는 직감했다. 거실 한가운데 통유리창을 등지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야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소리에 천천히 돌아섰다. 한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가 바로 김민준일 것이다. 남자는 예상외로 평범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이었다. 그는 값비싼 수트를 입고 있지 않았다. 그저 질 좋은 캐시미어 스웨터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고급스러움이 배어나왔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 차갑게 다물린 입술. 그는 플래시라이트를 받는 배우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공간 전체를 압도했다. 한서연 씨,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는 악수를 청하지도 환영의 미소를 짓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고지하는 듯한 무감정한 톤이었다. 김민준입니다. 서연은 말은 입술을 축이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까지 뒤에 서 있던 김 비서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회장, 아니, 김민준님. 서류 처리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서연은 김 비서가 순간적으로 회장이라고 불렀다가 정정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경황이 없었다. 김 비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지자 거실에는 두 사람의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김민주는 거실 한쪽의 복도를 가리켰다. 이쪽입니다. 그가 앞장서 걸었다. 서연은 그의 뒤를 따랐다. 집은 거대했지만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 같았다. 그는 복도 끝에 방문을 열었다. 이곳을 쓰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정부에게 말하세요. 내일 아침에 올 겁니다. 방은 서연이 살던 오피스텔 전체보다 컸다. 드레스룸과 전용 욕실까지 딸려 있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주인의 방은 아닌 완벽하게 세팅된 객실이었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것이 오히려 서연을 안도하게 만들었다. 이 결혼은 계약입니다. 민준이 방 입구에 기댄 채 말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한서연 씨의 아버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날 겁니다. 빚도 모두 해결됐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법적 부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왜 저였죠? 서연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녀는 이 부조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이유는 알아야 했다. 민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절박함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당신이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당신은 내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의 잔인할 정도로 솔직한 대답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한치의 위선도 보이지 않았다. 저는 작은 무역 회사의 팀장입니다. 그가 덧붙였다. 적어도 외부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제 신분에 대해 함부로 추측하거나 말하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무역회사 팀장. 서연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무역회사 팀장이 이런 펜트하우스에 산단 말인가? 이 집은 특별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에서 지원해 준 곳입니다. 그가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었다는 듯 무심하게 덧붙였다. 너무나 성의 없는 거짓말이었지만 서연은 반박할 힘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섰다. 궁금한 게 많겠지만 묻지 마십시오. 알아야 할 것은 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버님 생각만 하세요. 그는 자신의 서재로 보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서연은 거대한 방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새 휴대폰을 꺼냈다. 변호사가 준 것이었다.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다. 병원 원무과입니다. 한충호님 수술 보증금 1억 원 전액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예정대로 수술 진행합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돈 때문에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공포에서 해방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팔아넘겼다는 절망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녀를 집어삼켰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기진맥진하여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갈증을 느낀 서연이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다. 시간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서재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향하다가 문틈으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그녀가 거실에서 들었던 차분한 김민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권위가 서린 지배자의 목소리였다. 태화그룹의 자금 흐름을 계속 주시해. 박 이사. 그 늙은 여우가 꼬리를 잡히지 않으려 할 테니 그림자까지 밟아. 이번 주 주주총회 전에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해.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태화그룹. 그녀의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 이 남자가 왜 태화그룹을 주시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문틈의 귀를 더 가까이 댔다. 박 이사가 빼돌린 비자금 내역은? 그가 물었다. 알겠습니다. 그쪽 라인은 계속 압박해. 하지만 한서연이나 그 아버지에게는 절대 접근 금지야. 내 허락 없이는 개미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 그들은 내 보호 아래 있으니까.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적일까? 아군일까? 아니면 그저 더 거대한 포식자일 뿐일까? 그녀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침 일찍 여사라고 불리는 중년의 가정부가 와서 아침 식사를 차렸다. 어젯밤에 그는 사라지고 다시 단정한 김민준 팀장이 식탁에 앉았다. 그는 어젯밤의 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버님 수술은 잘 시작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안심하세요. 그가 신문을 넘기며 무심하게 말했다.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손목으로 향했다. 그가 커피잔을 들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셔츠 소매가 살짝 올라갔다. 그의 손목에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디자인을 전공한 서연의 눈에는 그것이 보통 물건이 아님을 즉각 알아챘다. 복잡한 문페이지와 정교한 다이얼. 그것은 아랑의 운트 제네의 리차드랑의 퍼페추얼 캘린더 테라루나 모델이었다. 서연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잡지에서 보았던 그 시계. 가격은 그녀의 가족이 진 빚의 몇 배에 달하는 억대의 시계였다. 작은 무역 회사 팀장, 그런 사람이 이런 시계를 찰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녀의 시선을 느꼈는지 민주는 무심하게 소매를 끌어내려 시계를 가렸다. 오늘은 푹 쉬세요. 병원에는 김 비서가 동행해 줄 겁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범한 회사원처럼 현관을 나섰다. 서연은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았다. 그녀의 남편은 김민준이라는 가짜 이름, 팀장이라는 가짜 직업, 그리고 회사 지원이라는 가짜 집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차고 있는 시계와 그가 노리는 태화그룹이라는 목표는 진짜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음을. 아버지의 수술은 기적처럼 성공적이었다. 한서연은 중환자실이 아닌 병원 최고층 VIP 병실에서 회복 중인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그곳은 웬만한 호텔 스위트룸보다 나았고 24시간 전담 간호사가 붙어 있었다. 이 모든 비용 역시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선결제되어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에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운 좋게 투자자를 만났어요. 아빠 회사를 재기시킬 기회예요라고 둘러댈 뿐이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은 기묘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녀의 남편인 김민주는 유령 같았다. 그는 매일 아침 서연이 깨기 전에 나갔고 그녀가 잠든 후에나 돌아오는 듯했다. 그들은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식탁에는 늘 오 여사가 차려놓은 완벽한 식사가 준비되었지만 그 식탁의 맞은편은 언제나 비어 있었다. 그들의 유일한 소통은 가끔 식탁 위에 놓인 간결한 메모뿐이었다.
병원 다녀오세요. 혹은 필요한 건 오 여사에게. 서연은 이 거대하고 차가운 집에서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서재 근처에는 가지 않았고 그가 누구인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버지가 회복되는 모습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녀의 호기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디자이너 특유의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이 꾸며낸 정체가 얼마나 허술한지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그가 작은 무역 회사 팀장이라고 했지만 그가 무심코 현관에 벗어두는 구두는 전부 수제화 명가인 벨루티나 존롭의 제품이었다. 그가 입는 평범해 보이는 스웨터들은 만져만 봐도 최고급 로로피아나 캐시미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오 여사를 비롯한 이 집의 직원들은 그를 팀장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부를 때 항상 숨막히는 긴장감과 함께 극도의 존칭을 사용하려다. 그가 근처에 있을 때면 황급히 김민준 님이라고 정정했다. 결정적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어느 맑은 오후였다. 아버지의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병원까지는 항상 김 비서가 보내주는 차가 그녀를 태워다 주었지만 그날따라 서연은 답답한 마음에 혼자 걷고 싶다고 했다. 펜트하우스 근처의 상가에서 간단한 스케치 도구를 산 그녀는 아파트 입구로 걸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아파트의 VIP 전용 출입구로 검은색 아우디 A8 세단 세대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 차들은 단순한 고급 세단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동일한 차종, 짙은 선팅, 그리고 주변을 경계하는 운전기사들의 날카로운 눈빛까지. 그것은 영화에서나 보던 경호 차량 행렬이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근처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가운데 차량의 뒷문이 열렸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김민준이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이 알던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색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다. 그는 팀장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지휘하는 총수의 모습이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앞뒤 차에서 내린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신속하게 그의 주변을 감쌌다. 그들은 마치 훈련된 특수 요원처럼 빈틈없이 사방을 경계했다. 민주는 그들 중 한 명에게 나지막이 무언가를 지시했다. 그의 표정은 냉철했고 그가 내뿜는 기운은 압도적이었다. 그것은 서연이 전화통화 너머로 들었던 그 지배자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 순간 민준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정확하게 서연이 숨은 기둥을 향했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들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짧은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그것은 차가운 무관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경호원에게 손짓으로 무언가를 알린 뒤 서연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민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서연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섰다. 아파트 로비의 밝은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은 그림자처럼 차가웠다. 여기서 뭐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김민준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방금 전의 위압감이 채 가시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서연은 손에 든 스케치북을 꽉 쥐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리기보다 오히려 기묘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었다. 산책 중이었어요. 저 차들은 뭐죠? 당신이 말한 회사의 차인가요? 그녀의 도발적인 질문에 민주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목격한 장면을 변명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중요한 해외 파트.
그는 말을 시작하다가 스스로 멈췄다. 아마도 이전에 했던 변명이 지금 이 광경 앞에서는 얼마나 우스운지 깨달은 모양이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평소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 필요 없는 일입니다. 당신의 안전과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 것은 잊어버리세요. 그것이 당신에게도 좋습니다. 그는 서연을 스쳐 지나가며 로비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경호원들도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 사라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 한참 동안이나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한편 그 시각 태화그룹의 회장실에서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박충식 회장은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얼마 전 서연을 협박했던 박 이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다. 그래서 그 계집의 빚을 대신 갚아준 놈이 누군지 아직도 못 알아냈단 말인가? 박 이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알아봤는데 모든 자금 흐름이 스위스 은행의 익명 계좌를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채업자들에게 직접 전달되었더군요. 병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습니다. 보통 솜씨가 아닙니다. 박 회장은 재떨이에 시가를 비벼 껐다. 한충호 그 영감탱이가 아직도 내 제안을 거절한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그 딸년이라도 잡아서 흔들어야 하는데 누군가 선수를 쳤어. 그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계속 봐. 그 한서연이라는 계집 주변을 샅샅이 뒤져. 그녀가 누굴 만나는지, 어디서 사는지. 우리 태화의 앞길에 걸리적거리는 놈은 누구든 치워버려야 해. 박 이사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년이 갑자기 강남의 최고급 병원에 아비를 입원시킨 걸 보면 뒤를 봐주는 놈이 꽤 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꼬리가 잡힐 겁니다. 박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음흉하게 웃었다. 그래, 돈 많은 놈일수록 약점도 많은 법이지. 같은 시각 서연이 들어간 펜트하우스와는 완전히 분리된 다른 층. 그곳은 김민준이 아닌 JH 글로벌의 총수 강지원의 비밀 지휘 본부였다. 거대한 벽면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데이터 창이 떠 있었다. 강지원은 방금 전에 완벽한 수트를 벗고 편안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아우디 행렬을 지휘할 때보다 더 차가웠다. 그의 앞에는 김 비서로 알려진 그의 최측근 비서실장 윤태수가 서 있었다. 태화그룹의 박충식이 한서연 씨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박 이사에게 직접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윤 비서의 보고는 간결했다. 강지원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예상했던 바다. 늙은 여우가 자기 영역에 낯선 냄새가 풍기니 바로 경계하는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한서연을 선택한 것이 완벽한 전략이라고 생각했다. 태화의 피해자이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평범한 디자이너.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기기에 최적의 상대였다. 하지만 그녀가 태화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간과했다. 그녀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 태화놈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윤 비서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강지원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래서 내가 그녀를 그 펜트하우스에 들인 거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는 스크린의 한쪽을 가리켰다. 태화그룹의 복잡한 지분 구조도였다. 박충식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겠다. 태화건설이 입찰 중인 두바이 신도시 프로젝트.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있나? 윤 비서의 눈이 빛났다. 가능합니다. 그들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좋아, 당장 그 건을 터뜨려.
박충식이 제 딸년 뒷공문이나 캐고 다닐 여유가 없도록 만들어. 그리고 한서연 씨, 강지원은 아까 로비에서 마주쳤던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그녀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가 더 이상 내 계획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돼. 동시에 태화의 손이 닿아서도 안 된다. 경호 등급을 한 단계 더 올려. 그녀가 모르게 시간이 무심하게 흘러갔다. 한서연의 아버지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여 일반 병실로 옮겼고 곧 퇴원을 앞두고 있었다. 아버지를 돌보는 것은 그녀의 삶의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거대하고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김민준이라는 남자의 비밀스러운 아내로만 존재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디자이너 한서연의 삶을 되찾아야 했다. 그녀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리했다. 태화그룹에 짓밟히기 전 그녀가 열정을 쏟아부었던 프로젝트들. 그녀는 자신의 신상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다. 리버 팰리스 펜트하우스 주소 대신 아버지의 병원 근처에 임시로 얻은 작은 작업실 주소를 적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아직 녹슬지 않았기를 바라며 몇 군데의 중견 디자인 회사에 지원서를 넣었다. 놀랍게도 거의 모든 곳에서 연락이 왔다.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태화의 방해 공작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그중 가장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스튜디오 V를 선택했다. 면접은 순조로웠다. 대표는 그녀의 디자인 컨셉을 극찬하며 당장 출근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튜디오 V에서의 생활은 서연에게 잊고 있던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일에 몰두했다. 동료들은 남편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저 실력 좋고 과묵한 신입 디자이너 한서연을 존중해 주었다. 물론 그녀는 매일 밤 김비서가 보낸 차를 타고 아무도 모르게 펜트하우스로 퇴근해야 했지만 이 이중 생활은 견딜만 했다. 김민준과의 관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다. 그는 그녀의 취업 사실을 알았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몸 상하지 않게 라는 짧은 메모를 식탁 위에 남겼을 뿐이다. 그는 여전히 유령처럼 드나들었고 서연은 그가 아우디 경호팀과 함께 움직이던 총수의 모습을 애써 지우려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튜디오 V2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입찰했던 거대 프로젝트를 따낸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재계 서열일 2위를 다투는 초거대 기업 JH 글로벌의 창립 20주년 기념 서밋 갈라 행사의 총괄 디자인이었다. JH 글로벌은 그 명성에 비해 극도로 베일에 쌓인 기업이었다. 이건 기회야. 스튜디오 V의 대표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다. JH 글로벌의 행사를 맡는다는 건 우리가 업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는 거라고. 특히 이번 갈라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언론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전설적인 강지원 회장이 직접 주관한다는 소문이 있어. 서연은 JH 글로벌이라는 이름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김민준이 서재에서 통화할 때 얼핏 들었던 그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연관성을 부정했다. 대한민국에 글로벌이라는 이름을 쓰는 회사가 어디 한둘이던가. 대표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연을 지목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사활이 걸렸어. 그리고 메인 디자이너는 한서연 팀장, 당신이 맡아줘. 당신의 감각이라면 JH의 까다로운 프로토콜 팀도 만족시킬 수 있을 거야. 서연은 거절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경력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는 즉시 팀을 꾸려 JH 글로벌 측과 미팅을 시작했다. 그들은 상상 이상으로 철두철미했다. 모든 것은 기밀이었고 보안 서약서를 수십 장 작성해야 했다. 그들을 총괄하는 인물은 윤태수 비서실장이었다. 서연은 그를 미팅 자리에서 처음 보았을 때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는 김비서, 그녀를 병원에서 펜트하우스로 데려왔던 바로 그 남자였다. 하지만 윤태수는 서연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한서연 디자이너님, 저희 회장님께서는 화려함보다는 절제된 힘을 선호하십니다. 컨셉을 그 방향으로 수정해 주시죠. 서연은 그의 완벽한 연기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 역시 자신이 김민준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깍듯하게 스튜디오 V의 디자이너로 행동했다. 그녀는 이 기묘한 연극의 한복판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디자인 시안을 완성했고 JH 글로벌의 프로토콜 팀은 마침내 만족스러운 사인을 보냈다. 행사 당일 서울 최고의 6성급 호텔 그랜드 아스텔의 컨벤션홀은 서연의 디자인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녀는 행사장 뒤편 오퍼레이팅 룸에서 마지막 조명과 음향을 체크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태프용 블랙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긴장감으로 손바닥이 축축했다. 잠시 후 8시 정각부터 VIP 입장이 시작하겠습니다. 윤태수 실장, 아니, 김비서가 무전기를 통해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디자인이 드디어 대한민국 최정상급 인사들에게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거물급 인사들이 입장하기 시작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총수들, 유력 정치인들, 심지어 해외 국빈들까지 그들의 힘과 권위가 행사장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서연은 입구 쪽에서 하객들의 반응을 살피며 동선을 체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눈에 익숙하면서도 증오스러운 얼굴이 들어왔다. 태화그룹의 박충식 회장이었다. 그는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재계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박 이사도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서연은 순간 호흡이 멎는 것 같았다. 저자가 왜 여기에?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원수가 왜 이렇게 성스러운 행사에 초대받은 것인가?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다. 그녀는 거대한 무대 장치 뒤로 몸을 숨겼다. 박충식은 서연을 알아보지 못하고 의기양양하게 VIP석으로 향했다. 행사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거대한 무대 중앙에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떨어졌다. 사회자가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이자 가장 위대한 혁신가, JH 글로벌의 심장. 오늘 그가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강지원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무대 뒤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서연은 행사의 마지막 연출을 확인하기 위해 무대 측면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강지원 회장,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남자가 스포트라이트 안으로 완전히 들어섰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어떠한 장식도 없는 검은색 실크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그는 팀장 김민준의 부드러움도 아우디 앞에서의 냉철함도 아닌 수천 명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청중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한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남편 김민준이었다. 아니, 그는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JH 글로벌의 총수 강지원 회장이었다. 그녀가 지난 몇 주간 함께 살았던 남자. 억대의 시계를 차고 회사 지원이라며 펜트하우스를 내어주고 태화그룹을 감시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안녕하십니까. JH 글로벌의 강지원입니다. 그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동시에 행사장 전체가 터져나갈 듯한 카메라 플래시로 하얗게 변했다. 재계의 유령이라 불리던 단 한 번도 얼굴이 공개된 적 없던
억만장자 CEO의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를 떨어뜨렸다. 쿵 하는 소리가 났지만 박수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낯선 남자와 급히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억만장자 CEO였다. 이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바로 그녀의 현실이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무대 위에 강지원이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정확하게 그녀가 숨어 있는 무대 측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이 수많은 인파와 조명 사이로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 어떤 변명이나 동요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정체를 확인시켜 줄 뿐이었다. 행사장의 요란한 박수 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한서연의 귓가에서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녀가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차에 올랐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타고 있는 차가 늘 그녀를 태워다 주던 평범한 세단이 아닌 아우디 A8 방탄 차량이라는 것만을 어렴풋이 인지할 뿐이었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는 두꺼운 방음 유리로 차단되어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김민준이 아닌 강지원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를 벗어났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이 좁은 차 안을 숨막히게 채우고 있었다. 그는 턱시도 재킷을 벗지도 않은 채 완벽한 자세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방금 전의 거대한 폭로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서연은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린 것 같다가도 지난 몇 주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밀려왔다. 작은 무역 회사 팀장, 회사에서 지원해준 집, 억대의 시계, 수상한 경호원들, 그리고 태화그룹을 감시하던 그의 비밀스러운 통화,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용당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차가 리버 팰리스의 비밀스러운 지하 게이트를 통과해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섰다. 강지원이 먼저 내렸고 문 밖에서 대기하던 경호원이 서연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로봇처럼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딩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들이 매일 밤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머물렀던 그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거실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녀가 디자인한 갈라 행사장만큼이나 차갑고 거대하고 비현실적이었다. 강지원은 익숙하게 턱시도 재킷을 벗어 소파 팔걸이에 무심하게 던졌다. 그리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내리며 거실 중앙의 바로 향했다. 그가 크리스털 잔에 호박색 액체 위스키를 따르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서연은 현관 입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몸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태프용 블랙수트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그녀의 이성을 간신히 붙잡아맸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강지원은 잔을 든 채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통유리창 너머의 야경을 등지고 있어 어두웠지만 그 차가운 눈빛만은 선명하게 빛났다. 그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당신, 대체 누구냐고. 서연이 소리쳤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김민준 팀장, 강지원 회장. 대체 어떤 게 진짜 당신이야? 왜 나였어? 왜 하필 나였냐고. 그녀의 절규가 거실을 울렸다. 강지원은 천천히 바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서연의 몇 걸음 앞에 멈춰 섰다. 무대 위에서의 절대적인 카리스마는 사라지고
얼음장 같은 냉철함만이 남았다. 내 이름은 강지원. JH 글로벌의 회장이다. 그게 네가 알아야 할 전부야.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어. 서연은 근처 테이블 위에 있던 장식용 크리스털 문진을 집어 그에게 던질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다. 대신 그녀는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값비싼 대리석 바닥에 상처가 났지만 강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왜? 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전능해 보이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과 이런 미친 결혼 연극을 벌인 거야? 돈 때문이었어? 아니면 태화그룹 때문이야? 그녀는 그가 태화그룹을 언급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강지원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분노와 절망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대답 대신 거실 벽면에 거대한 스크린을 켰다. 그곳에는 복잡한 차트와 문서들이 나타났다. 앉아. 설명해 줄 테니. 어차피 당신도 알아야 할 일이 됐어.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명령하지 마. 난 당신 부하 직원이 아니야. 난. 그녀는 자신이 법적으로 그의 아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절망했다. 강지원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하지 않고 스스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채 사실만을 전달했다. 나에겐 시간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지. 그가 스크린에 띄운 것은 법률 문서였다. JH 글로벌 창업주의자 그의 할아버지인 고 강태산 회장의 유언장 조항이었다. 할아버지는 내가 만 30이 되는 생일 전까지 가문이나 사업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사람과 결혼할 것을 명시했다. 그래야만 그룹의 모든 의결권과 재단 통제권을 나에게 이양한다고 했지.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해관계와 무관한 사람? 그래. 강지원이 차갑게 긍정했다. 할아버지는 내가 다른 재벌 가문과의 정략 결혼으로 인해 외척에게 휘둘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그는 내가 온전히 내 힘으로 JH를 이끌기를 원했고 그 첫 번째 시험대로 이런 조항을 남긴 거야. 그는 스크린의 날짜를 가리켰다. 그의 30번째 생일. 바로 일주일 후였다. 내부에 적들이 많았다. 내가 이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기만을 기다리는 놈들이지. 내가 의결권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면 그룹은 그 늙은 여우들에게 갈갈이 찢길 터였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가 왜 그렇게 급히 결혼해야 했는지. 그래서 날 선택한 거군. 서연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차가운 체념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강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상황에서조차 거짓된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내 팀이 완벽한 후보자를 찾았다. 첫째, 나의 세계와 아무런 접점이 없을 것. 둘째, 내 정체를 알게 되어도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질 것. 셋째, 나의 제안을 절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할 것. 그 세 가지 조건은 모두 한서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위기였고 그녀는 태화그룹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녀는 그야말로 완벽한 후보자였다. 당신은 내 절박함을 이용한 거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할 거라는 걸 알고 접근한 거였어. 그렇다. 강지원의 대답은 잔인할 정도로 단호했다. 당신에게는 돈이 필요했고 나에게는 아내라는 법적 지위가 필요했다. 우린 거래를 한 거야. 그리고 난 내 쪽의 약속은 지켰지. 당신 아버지는 살았고 빚도 모두 청산됐어. 서연은 비틀거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적어도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매된 것이었다. 태화그룹은 뭐지? 그녀가 마지막 남은 의문을 물었다. 당신이 태화를 감시했던 건 그것도 이 계약의 일부였나? 강지원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빛났다. 그건 내 개인적인 문제다. 태화그룹은 JH 글로벌과도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갚아야 할 빚이 많거든. 당신이 그들의 피해자였다는 건 이 계약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추가적인 요소였을 뿐이야. 당신이 태화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라도 내 정체를 쉽게 배신하지 못할 거라 판단했으니까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인간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는 태화의 피해자이자 절박한 채무자라는 조건을 가진 도구가 필요했을 뿐이다. 그녀는 강지원이라는 거대한 체스 마스터의 판 위에서 그의 회장 자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파운이었다. 서연은 깊은 상실감과 모멸감에 휩싸였다. 당신, 정말 끔찍한 사람이구나. 그녀는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머물던 방, 그가 처음부터 객실로 배정했던 그 방으로 향했다. 잠깐 강지원이 그녀를 불렀다. 오늘부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내 얼굴이 공개됐고 내 아내인 당신도 곧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될 거야. 태화를 비롯한 내 적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지. 그의 말은 경고이자 또 다른 속박이었다. 당신은 더 이상 스튜디오 V의 한서연 디자이너로 살 수 없어. 내일부터 당신은 JH 글로벌 강지원 회장의 아내로 살아야 한다. 그것 또한 이 계약의 일부야. 서연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멈춰 섰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당신이 내 인생을 샀다고 생각하겠지만 착각하지 마. 당신은 내 아버지의 목숨값을 지불했을 뿐이야. 내 영혼까지 산 건 아니니까.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가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세게 엘고 잠가버렸다.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하지만 오늘 밤을 기점으로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던 벽은 이제 서로의 정체를 확인한 차가운 진실의 벽이 되어 그들을 완벽하게 갈라놓았다. 방문이 잠기는 소리가 텅 빈 펜트하우스에 날카롭게 울렸다. 한서연은 차가운 문의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지독한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순간이 강지원이라는 남자가 설계한 정교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아버지를 살렸다는 안도감,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는 성취감, 그 모든 것이 그의 거대한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것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머무는 이 객실을 둘러보았다. 최고급 가구와 완벽한 편의 시설을 갖춘 감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명백히 아내의 방이 아니었다. 철저히 격리되고 관리되는 자산의 방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철저히 도구로만 여겼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모멸감을 느꼈다. 얼마나 지났을까? 거실 쪽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내버려 두고 떠났거나 혹은 자신처럼 서재라는 요새로 돌아갔을 거라 생각했다. 그녀가 지친 몸을 일으켜 침대로 향하려는 순간 방문 바로 앞에서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노크 소리는 없었다. 한서연 씨, 문 여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였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남자와 더 이상 단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았다.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당신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요. 안전, 당신 같은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을까? 그녀가 문을 사이에 두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내게서 원하는 걸 다 얻었잖아.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야. 내 적들이
이제 당신을 안다는 뜻입니다. 강지원이 문 너머에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태화그룹의 박충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이야. 그가 당신을 노릴 거다. 당신이 내 아내라는 사실이 오늘 밤 만천하에 공개됐으니까 그건 당신 사정이지. 서연이 소리쳤지만 태화그룹이라는 이름에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내가 당신의 그 비싼 요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당신의 인형처럼. 문 밖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포기하고 돌아설 거라 생각했을 때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당신 아버지 한충호 씨는 내일 모레 퇴원 예정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그분은 완벽한 표적이 될 겁니다. 그것은 협박이었다. 아니, 잔인할 정도로 정확한 사실이었다.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강지원은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활짝 열렸다. 강지원은 여전히 턱시도 셔츠 차림이었지만 이제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내 아버지를 당신의 더러운 게임에 끌어들이지 마. 그녀가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강지원은 그녀의 분노를 무시한 채 그녀를 지나쳐 방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거실로 향했다. 거실로 나와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 그는 그녀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주먹을 쥔 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거실의 거대한 벽면 스크린에 태블릿을 연결했다. 아까 유 원장이 떠있던 화면이 바뀌며 여러 장의 사진이 나타났다. 이게 뭐죠? 서연이 물었다. 당신이 스튜디오 V에 출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찍힌 사진들이다. 강지원이 말했다. 사진 속에는 병원 로비에서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서연의 모습, 스튜디오 V 또 건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의 구석에는 그녀를 몰래 지켜보는 낯선 남자들의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다. 태화그룹의 해결사들이다. 박충식이 당신의 빚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수상하게 여겨 뒷조사를 붙였지. 강지원이 다른 사진을 띄웠다. 그녀가 강지원과 함께 탄 아우디 차량을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들은 내가 당신 뒤에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냈지만 그 나가 강지원이라는 사실은 오늘 밤까지 몰랐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태화의 감시망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럼 당신이 날 보호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이용 가치가 있는 자산이었으니까. 훼손되면 곤란하지. 강지원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는 서연이 감상에 젖을 한 치의 틈도 주지 않았다. 내가 보낸 경호팀이 24시간 당신과 당신 아버지를 감시하고 있었다. 태화놈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당신을 이용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나 역시 당신과 당신 아버지를 태화의 소나귀에서 지켜낸 것도 사실이야. 그 점은 분명히 하지.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나열하고 거래 조건을 확인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맞았다. 그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것이고 자신은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갔거나 태화그룹의 표적이 되어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자산이 아니게 됐어. 강지원이 화면을 전환했다. 이번에는 JH글로벌의 복잡한 지분 구조도와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당신은 이제 JH글로벌의 안주인이고 내 유일한 약점이다. 약점? 태화그룹은 지난 5년간 JH글로벌을 집어삼키려 했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차가운 분노가 실렸다. 그들은 내부에 산업 스파이를 심었고
내 임원들을 매수했으며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통해 우리 주식을 비밀리에 매집해왔다. 오늘 내가 내 정체를 공개한 건 그들의 계획을 정면에서 박살내기 위한 선전포고이기도 하다. 그는 스크린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수많은 유령 회사들의 이름이 얽혀 있었다. 박충식은 수백억 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 유령 회사들을 통해 돈 세탁을 하고 그걸로 우리 회사 주식을 샀다. 검찰도 국세청도 그 실체를 잡지 못했지. 서연은 그 복잡한 도표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전쟁의 규모를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죠? 이게 상관이 있지. 강지원이 마지막 문서를 띄웠다. 그것은 태화그룹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한 보고서였다.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가 흘러들어간 유령 회사의 이름 중에 서연의 눈에 익은 이름이 있었다. 청우무역.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것은 아버지 회사 연디자인의 가장 큰 자재 공급처였다. 연디자인이 무너지기 직전 가장 먼저 부도덕한 방식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아버지의 숨통을 끊었던 바로 그 회사였다. 당신 아버지는 단순한 경영 미숙이나 태화의 압력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야. 강지원이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태화의 자금 세탁 통로 한가운데에 있었던 거다. 청우무역은 태화의 비자금을 연디자인과의 허위 거래로 세탁했고 당신 아버지가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자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회사를 공중분해시킨 거지. 서연은 비틀거렸다. 아버지가 그토록 억울해했던 이유가 이것이었다. 아버지는 태화의 거대한 범죄를 위한 희생양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박충식은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고 생각하겠지. 연 디자인의 모든 서버와 서류를 압수해 갔으니까. 강지원이 스크린을 끄며 서연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어.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게 뭐죠? 당신 아버지. 강지원이 말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기억 혹은 그가 따로 보관해둔 비공식 장부. 연 디자인이 청우무역과 거래했던 모든 세부 내역, 허위 계약서, 이면 합의서 혹은 당신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따로 적어둔 메모라도 상관없어. 그들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아주 작은 실마리.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다. 아버지는 컴퓨터를 완벽하게 다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지독할 정도로 꼼꼼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중요한 계약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따로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다. 태화가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컴퓨터 서버만 가져갔다. 하지만 아버지가 수기로 작성한 두꺼운 가죽 다이어리, 아버지의 서재, 서연이 중얼거렸다. 사무실 말고 본가에 있던 아버지의 개인 서재, 그곳에 분명히 그 다이어리가 있을 거야. 강지원의 눈이 가늘어졌다. 확실한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에 떨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강지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를 용서할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목표는 하나로 일치했다. 내가 그 장부를 찾겠어.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야. 내 아버지를 위한 복수야. 당신이 그 장부를 원한다면 나 역시 원하는 게 있어. 강지원은 그녀의 변화를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았다. 절망에 빠진 피해자에서 복수를 다짐하는 공모자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말해, 태화그룹을 무너뜨릴 때 박충식이 내 아버지 회사에서 빼앗아간 모든 것, 그리고 내 아버지의 명예까지 전부 되찾아줘. 그를
내 아버지 앞에 무릎 꿇려 강지원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그건 약속하지. 박충식은 그가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뼈저리게.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사랑이나 신뢰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약과 공동의 적에 대한 뜨거운 복수심만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서연은 더 이상 강지원의 보호받는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화그룹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를 쥔 그의 가장 위험한 파트너가 되었다. 한충호의 퇴원일이 밝았다. 병원 측에서는 최고의 재활시설이 갖추어진 VVIP 요양원으로 이송을 준비했다. 이 모든 것은 강지원의 지시 아래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다. 한서연은 아버지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옛 서재에서 가져와야 할 다이어리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제가 직접 가야 해요. 아버지가 그 다이어리를 숨겨둔 곳은 저만 알아요. 서연이 펜트하우스에서 외출을 준비하며 강지원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래의 당당한 파트너였다. 강지원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더니 방탄조끼가 내장된 얇은 재킷을 그녀에게 건넸다. 이걸 입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명령조였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윤 비서와 경호팀이 동행한다. 그 집 주변은 이미 태화놈들이 주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서연은 불만스러웠지만 재킷을 입었다. 그녀 역시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서연이 어릴 적 살던, 지금은 압류 딱지가 붙어 을씨년스럽게 변해버린 본가였다. 강지원의 예상대로였다. 집 주변에는 동네 주민으로 위장한 낯선 남자들이 배회하고 있었다. 윤태수 실장이 이끄는 경호팀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마치 연극을 하듯 이사센터 직원으로 위장해 자연스럽게 집의 경계를 확보했다. 10분 드립니다.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윤 실장이 서연에게 귀에 꽂는 소형 무전기를 건네며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익숙했던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은 모든 것이 멈춰 있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거실을 지나 그녀는 곧장 2층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태화놈들이 한바탕 휩쓸고 간 듯 난장판이었다. 책장의 책들은 모두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고 컴퓨터는 하드 드라이브까지 뽑혀 있었다. 그들은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샅샅이 뒤졌던 것이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책상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아버지의 오래된 원목 책상 뒤 벽난로 모형이었다. 그녀는 벽난로에 헐거워진 벽돌 하나를 빼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아끼던 몽블랑 만년필 상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검은색 가죽으로 감싸인 두꺼운 다이어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청우 무역, 이면 계약, 자금 흐름. 아버지가 의심스러워 따로 기록해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 다이어리를 품에 안고 막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윤태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서연 씨, 지금 당장 나와야 합니다. 함정입니다. 동시에 1층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쇠 파이프를 들고 들이닥쳤다. 그들은 경호팀이 아니었다. 태화그룹의 해결사들이었다. 찾아, 그 계집애가 장부를 찾으러 왔을 거야.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함정은 다른 곳에서 터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지원은 펜트하우스의 지휘본부에서 한충호의 이송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VVIP 요양원으로 향하던 구급차가 한적한 도로에 접어드는 순간 앞뒤로
거대한 덤프트럭이 길을 가로막았다. 회장님, 2호차 한충호 탑승 차량과 습격 받았습니다. B팀 서현 경호팀이 교전 중입니다. 이것은 양동 작전입니다. 모니터 속에서 경호원들의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강지원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굳어졌다. 그가 박충식을 얕보았. 그 늙은 여우가 장부를 미끼로 서연을 유인하는 동시에 그의 진짜 목표물인 한충호를 노린 것이다. 강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제한 없음. 그가 전화를 받자 시가를 씹는 듯한 박충식의 거칠고 오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허허허, 강지원 회장. 아니, 애송이, 내 선물이 마음에 드나? 박충식. 강지원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았다. 내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나? 알지. 아주 잘 알지. 박충식이 낄낄거렸다. 내 놈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새 장인어른을 내가 모셔왔거든. 어디 한적한 곳에서 바람이나 쐬려고 말이야. 그리고 내 예쁜 마누라도 지금쯤 내 개들한테 둘러싸여 있겠군. 어때? 게임이 좀 재미있어지지 않았나? 강지원은 눈을 감았다. 그의 이성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원하는 게 뭐냐? 간단해. 박충식의 목소리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네가 가진 JH 글로벌 지분 전부, 그리고 내 비자금 장부에서 당장 손떼 24시간 주지. 내 계좌로 내 주식이 모두 넘어오면 내 장인어른은 머리카락 하나 안 다치고 돌려보내주지. 하지만 딴 생각을 품는다면 글쎄 한충호 그 영감탱이가 심장이 약하다던데 2번의 충격은 못 견딜걸? 박충식은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강지원이 그룹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유일한 이해관계 없는 아내와 그 가족이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인지 정확히 찔렀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생애 최악의 실수였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차분한 CEO가 아니라 잠자던 맹수였다는 것을 몰랐다. 강지원은 통화를 끊지 않은 채 윤태수 실장에게 지시했다. 그의 눈은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알파팀, 전원 소집해, 철수 프로토콜 발동이다. 실탄 사용 허가한다. 한편 서연은 2층 방에 갇혀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다. 1층에서는 경호팀과 태화놈들 간의 격렬한 싸움 소리가 들렸다. 그때 그녀의 무전기로 강지원의 목소리가 직접 들려왔다. 한서연, 괜찮나? 그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침착했다. 아빠는 어떡해요? 서연이 울먹이며 물었다. 박충식이 아버지를 납치했어요. 알고 있다. 지금 내가 그와 통화 중이다. 강지원이 말했다. 그 순간 통화가 끊기지 않은 강지원의 휴대폰 너머로 박충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래, 잘 생각해봐, 강 회장. 내 인내심이 그리 길지 않으니. 지금 내 장인어른은 내 오랜 추억이 담긴 인천 부둣가의 그 창고에 있거든. 여기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할 순 없잖아. 인천 부두, 창고. 그 단어가 서연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녀는 순간 아버지가 과거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태화 그룹이 이렇게 커지기 전 박충식이 아주 작은 수산물 가공 공장으로 시작했다는 이야기. 그 인간, 자기 첫 성공을 이룬 그 냄새나는 인천 창고를 아직도 무슨 성지처럼 여긴다더군. 강지원 씨, 서연이 무전기에 다급하게 외쳤다. 인천 부두, 단순한 창고가 아니에요. 박충식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대양수산 옛날 공장일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인간이 유일하게 애착을 갖는 곳이라고. 강지원의 통화 너머로 박충식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다. 네, 계집애가. 박충식이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지원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지휘 본부의 지도에 특정 지점을 찍었다. 목표 변경. 인천항, 대양수산 제1창고, 박충식의 본거지다. 전 병력 그곳으로 집결한다. 내가 직접 간다. 그는 방탄조끼를 입고 지휘 본부를 나섰다. 더 이상 JH 글로벌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토를 침범당한,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포식자였다. 인천의 낡은 부두, 박충식은 창고 안에서 불안하게 서성거렸다. 한충호는 의자에 묶인 채 기진맥진해 있었다. 젠장, 그 계집애가 어떻게 여길 알았지? 박충식이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여기서 뜬다. 이 영감탱이도 그가 한충호를 해치려 손을 드는 순간이었다. 쾅 하는 거대한 폭음과 함께 창고의 철문이 뜯겨져 나갔다. 눈부신 성광탄이 터지고 칠흑 같은 전투복을 입은 남자들이 연기 속에서 유령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태화의 어설픈 해결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JH 글로벌의 사설 최정예 보안팀 알파팀이었다. 몇 초 만에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다. 박충식의 부하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제압당했다. 연기가 지이고 창고 안으로 강지원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는 턱시도 대신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검은색 작전복을 입고 있었다. 박충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네 이놈. 이건 불법 침입이야. 경찰에. 강지원은 그를 무시하고 한충호에게 다가가 직접 결박을 풀었다. 괜찮으십니까, 아버님?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아 있었다. 서방. 한충호는 어리둥절했지만 자신을 구해준 것이 사위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원이 박충식을 돌아보았다. 게임 오버다. 박충식. 무슨 소리야? 넌 아무 증거도. 박충식이 발악했다. 증거? 강지원이 창고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그의 팀원들이 금고를 열고 있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청우무역의 이름이 찍힌 원본 서류철들이 가득했다. 내 놈의 유일한 실수는 가장 중요한 증거들을 내 놈이 가장 아끼는 이 추억의 장소에 보관했다는 거다. 내 놈의 오만한 감상주의가 널 잡은 거야. 박충식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제국이 그의 가장 치명적인 오만함과 그가 가장 경멸했던 애송이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지원은 무전기를 들었다. 윤 실장. 서연 씨는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회장님, 다이어리도 확보했습니다. 강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무릎 꿇은 박충식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내 놈은 네가 무너뜨린 한충호 회장의 바로 그 다이어리와 내 놈이 숨겨둔 이 비자금 장부로 인해 심판받게 될 거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폭발했다. 모든 신문의 일면과 아침 뉴스의 헤드라인은 단 하나의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재계 거물태화 그룹 박충식 회장 수천억 대 비자금 조성 및 납치 교사 혐의로 전격 체포. 특히 베일에 쌓여 있던 JH 글로벌의 강지원 회장이 이 모든 작전을 직접 지휘하고 피해자의 사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은 충격에 휩싸였다. 검찰은 이례적인 속도로 수사에 착수했다. 강지원 측이 넘긴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방대했다. 한서연의 아버지가 목숨처럼 지켰던 비밀 장부의 모든 기록과 박충식이 자신의 성지라 불리는 인천 창고에 숨겨두었던 원본 회계 자료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교차 검증되었다. 태화그룹이 청우무역이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어떻게 연디자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는지, 그렇게 세탁된 검은 돈이 어떻게 JH 글로벌의 주식 매집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 거대한 범죄의 고리가 낱낱이 드러났다. 태화그룹은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락했고 모든 금융기관은 태화그룹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채권단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으며 금융당국은 모든 계열사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박충식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범죄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붕괴했다. 여론은 싸늘했다. 특히 연디자인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중소기업들의 사례가 뉴스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다. 박충식의 오만한 얼굴은 온종일 뉴스 화면을 장식했고 그가 과거 한충호에게 내뱉었던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조롱은 이제 그 자신에게 돌아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부메랑이 되었다. 한충호는 JH 글로벌이 운영하는 최고급 VVIP 요양시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뿐이었다. 그의 억울함이 그의 빼앗겼던 평생이 완벽하게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그의 건강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육체의 병이 아닌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달 후 법원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박충식은 그가 저지른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를 따르던 박 이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 역시 공범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태화그룹은 공식적으로 해체 수순을 밟았고 그들의 불법 자산은 모두 환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 연디자인은 공식적으로 모든 혐의를 벗고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했다. 강지원의 법무팀은 태화가 불법적으로 빼앗아갔던 모든 자산과 공장, 그리고 특허권까지 모두 되찾아왔다. 한충호는 다시 연디자인의 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딸에게 넘겼다. 이제 내 시대다, 서연아. 서연은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도 마음이 복잡했다. 복수는 끝났다. 아버지는 명예를 되찾았고 건강도 회복했다. 하지만 그녀와 강지원의 관계는 여전히 물음표였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었지만 그들의 시작은 차가운 계약서 한 장뿐이었다. 이제 그 계약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박충식의 몰락과 아버지의 명예 회복이 모두 달성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원의 보호가 필요한 약점이 아니었다. 박충식이 무너진 후 강지원은 다시 JH 글로벌의 바쁜 총수로 돌아갔다. 그는 태화그룹 사태를 수습하고 거대해진 그룹을 재정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아버지의 회복과 연디자인의 재건에 필요한 모든 금전적,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들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했다. 아니,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 이제 그녀는 이 펜트하우스에서 나가야 하는 것일까? 그녀는 그에게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호화로운 세상에서 나와 스스로의 힘으로 서야 했다. 그녀는 강지원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그에게 짧은 메모를 남겼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아버지가 회복되었고 이제 제 힘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비우겠습니다. 당신이 지불한 모든 비용은 제가 성공해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녀는 그가 준 모든 신용카드와 차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자신의 단출한 집만 챙겨 펜트하우스를 나왔다.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은 즉시 강지원의 휴대폰으로 알림을 보냈다. 해외에서 막 미팅을 마친 그는 그녀가 떠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윤태수 실장이 물었다. 잡으시겠습니까, 회장님? 강지원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게도. 대신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지원해. 서연은 그가 자신을 잡지 않았다는 사실에 씁쓸했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되찾은 옛 연 디자인의 텅 빈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곳에서 밤낮 없이 일했다. 그녀가 사업을 재개하려 할 때마다 기적처럼 모든 행정적, 법적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그녀는 그것이 강지원에 보이지 않는 손길임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었다. 6개월이 흘렀다. 연 디자인은 Y 헨 파트너스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재오픈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서사는 그녀의 디자인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단단함을 더했다. 그녀는 JH 글로벌의 후광이나 강지원 회장의 아내라는 타이틀이 아닌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다시금 업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태화에 쫓기던 절박한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의 제국을 스스로 다시 세운 강인하고 능력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이제 강지원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아니,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마침내 이루어냈다. Y 헨 파트너스의 성공적인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가 끝난 늦은 밤이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서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마지막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다. 사무실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강지원이었다. 그는 6개월 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서 있었다. 축하해. 성공적으로 복귀했군.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덕분이죠. 보이지 않는 도움, 감사했어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할 말이 있어. 강지원이 입을 열었다. 나와 함께 가줄 곳이 있어. 그는 그녀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간청하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풀어야 할 매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펜트하우스도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었다. 그들이 처음 거래를 했던 강 법률사무소의 그 차갑고 음습했던 회의실이었다. 그날 밤의 굴욕적인 기억이 떠올라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테이블 위에는 그날 밤 그녀가 절망 속에서 서명했던 그들의 혼인 계약서 원본이 놓여 있었다. 이 계약서. 강지원이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나는 이 계약서가 내게 JH 글로벌을 지켜줄 완벽한 방패라고 생각했어. 할아버지의 유언을 만족시킬 유일한 수단이었지. 나는 당신을 그저 그 수단에 필요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그가 서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내 예상을 단 한순간도 따른 적이 없어. 그가 말했다. 당신은 내 보호를 받는 인형이 되기를 거부했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고 내게 태화를 무너뜨릴 가장 결정적인 칼날을 가져다 주었어. 당신은 내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내 계획 그 자체가 되었어. 박충식이 당신 아버지를 납치했을 때 강지원이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내 계획이 실패할까봐? 아니, 당신을 잃을까봐. 나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약점을 만들지 않으려 했지만 당신은 이미 내 유일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렸어. 그는 손에 든 계약서를 천천히 그리고 망설임 없이 찢기 시작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는 찢어진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것으로 우리의 거래는 끝났소.
당신은 이제 자유야. 이 계약에서, 그리고 나에게서. 당신이 갚겠다던 모든 비용도 필요 없어. 내가 당신에게 빚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보내주려는 것이라 생각했다. 모든 이용 가치가 끝났으니 이제 그는 그녀를 놓아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가슴 한쪽이 차갑게 아려왔다. 그녀는 그가 밉지만 동시에 그와의 격렬했던 시간들이 그녀의 삶에 너무나도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가 말없이 돌아서려 할 때 강지원이 다급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어. 그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거대하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그녀가 과거 잡지에서 스크랩해 두었던 그녀가 꿈에 그리던 바로 그 디자인의 심플하지만 완벽한 플래티넘 링이 빛나고 있었다. 이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어떻게 이 디자인을 당신이 펜트하우스에 두고 간 스케치북에서 봤어? 그가 대답했다. 강지원이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제국의 총수가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건 거래가 아니야.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도 태화 그룹 때문도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진실했다. 당신이라는 여자 없이는 내 삶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야. 당신이 떠난 펜트하우스는 다시 예전처럼 차갑고 텅 빈 공간이 되어버렸어. 나는 억만장자 CEO 강지원도 김민준 팀장도 아닌 그저 당신을 사랑하는 한 남자로서 묻고 싶어.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한서연, 나와 다시 결혼해 주겠소? 이번엔 서류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진짜 결혼을.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 차갑고 통제불능이던 남자가 자신 앞에서 무릎 꿇고 사랑을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 역시 그와의 계약 관계 속에서 그의 냉철함 뒤에 숨겨진 깊은 고독과 막중한 책임감을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여보. 강지원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그가 일어서서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반지는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그리고 깊게 키스했다. 더 이상 그 펜트하우스에 혼자 두지 않겠어.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낯선 남자와의 급박했던 결혼은 그렇게 가장 진실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다. 1년 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리버 팰리스 펜트하우스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 Y. 헨 팔트눌스의 성공적인 1주년 기념 파티이자 강지원과 한서연의 진짜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서연의 손길이 닿아 집안 곳곳에는 따뜻한 온기와 그녀의 예술적인 감각이 넘쳐 흘렀다. 한충호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모습으로 사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손님들을 맞았다. 그는 이제 연 디자인의 명예 고문이자 JH 글로벌이 설립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재단의 이사장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그늘 대신 자부심과 행복이 가득했다. 파티의 주인공인 서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주목받는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다. 강지원은 그런 아내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하객들 사이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낮게 속삭였다. 오늘 정말 아름답군, 내 아내. 서연이 웃으며 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다. 당신도요, 회장님. 오늘 아침 이사회에서 정말 멋지던데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사랑해, 서연아. 진심으로. 나도 사랑해요, 지원 씨.
그들의 손에는 서로의 삶을 영원히 묶어주는 빛나는 반지가 그 어떤 계약서보다도 강한 맹세로 빛나고 있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만난 낯선 남자. 억만장자 CEO와의 위험천만했던 계약 결혼은 이제 그 누구도 부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가장 강한 파트너가 되어 영원을 약속했다.